대한민국 첫 번째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의 설계와 개발 그리고 달 탐사 임무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레이저가 되나요? 켜시고 네. 레이저는 오케이. 빨간 버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대관입니다. 일단 반갑고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오늘 그 연령대를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나름 조금 더 재미있는 자료로 꾸몄어야 된다는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드린 거는 그래도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부모님들 또 소개도 시킬 겸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일정 부분은 내용을 좀 많이 좀 그냥 제가 간단하게 흥미 위주로만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제가 질문을 따로 받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불 좀 꺼주실래요? 네. 일단 오늘 본강을 맡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름은 김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위성을 만드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한 지는 한 15년 이상,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항우연에 와서 인공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혹시 다누리 아시는 분?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지금 다누리 모형 적기를 일단 갖다 놨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맞춰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누리의 시작은 짜잔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뭐든지 시작할 때 보면 설계할 때도 있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립도 하고, 모여서 또 발사장 전체 이송도 하고, 발사장도 가서 발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사가 잘 성공했는지 이제 공표도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업무들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어딘가에 다 제가 있습니다. 구석은. 근데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소개를 조금 이렇게 단장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준비한 거는 원래 꼭지는 우리나라 우주 탐사랑 다누리 개발 과정, 그다음에 달까지 가는 방법, 다누리 발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다누리가 달까지 가면서 촬영한 영상들 같은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줄여가면서 제가 주요한 내용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조금 하고, 그 다누리 모형 말고 제가 선물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누리가 달에 가서 찍었던 실제 영상이고, 그 영상 원본을 액자로 넣어서 아마 쓰시면 대신에 제가 많이는 못 갖고 왔고 원본을 6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는 분한테 6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건, 우리나라가 처음 92년도라고 하는 한참 오래전 전에 30년 전에 위성을 만들기 시작해서 많은 위성들과 누리호, 나로호 등 로켓도 만들고, 현재 지금 작년 8월 5일 날 다누리가 발사가 됐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처음 만들고 92년에 만들고 다누리 발사 때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30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별 1호가 92년도 8월 12일 날 오전 8시 8분에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꾸루에서 발사가 됐고요. 다누리는 작년 8월 5일 8시 똑같은 8분에 발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어요. 같은 8월 5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같은 8월 12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다누리의 이 8월 5일도 원래 8월 3일 발사였는데 이틀이 미뤄져서 8월 5일이 됐던 거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혹시 해서 인터넷으로 달력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950일이 되고요.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발사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30년이 걸려서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가 아닌 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이미지를 하나 드릴 수 있는 여기 기회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먼저 손 드신 분한테 사실 근데 내용은 뭐 이렇게 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 노란색 보면은 노란색의 크기가 높은 거는 돈을 많이 썼구나. 낮은 데는 돈이 적게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쓴 돈이에요. 근데 보면 이쪽에 많이 뜰 때가 언제냐면 아직 질문 안 나갔는데 60년도부터 해서 72년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뭐 여기 뭐 300조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엄청난 많이 썼다. 이때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아폴로 12제 발상률을 위해. 빙고. 나중에 액자로 꼭 넣으세요. 그죠? 그때 당시에 아폴로가 발사가 돼서 저희가 11호부터 해서 17호까지 물론 13호는 중간에 돌아왔지만 그게 뭐냐면 저렇게 달로 간다는 게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조차 저런 많은 돈을 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60년대 때 미국은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죠? 60년대면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은 감이 없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폴로 사업이 많은 돈을 들었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 알고 싶은 거는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60년대 때 그 많은 돈을 들였지만 2020년대 때의 경제 규모가 돈이 그때보다 10배가 커졌어요. 지금이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20년이 되는 2040년대는 지금보다 60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 지금 계신 어린 친구들, 제가 나이대가 정확히 모르지만 10대를 평균이라고 가정하면 20년 후면 30대죠. 30대면 이제 한참 자기 직장을 갖고 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20년 후에 60배가 더 커질 수 있는 이 분야를 오늘 미리 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 탐사 분야에 꿈을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좀 넣었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돈을 우주 탐사 쪽에 많이 쓰고 있다. 그도 그렇게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쓰러가면서 우주 탐사를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140배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140배보다 작은 돈을 쓰면서도 다누리를 성공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또 그만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 다양한 우주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나라가 돈을 들여서 아까 아폴로처럼 우주 또는 탐사를 막 주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안 하고 이런 일반 기업들이 스페이스X 혹시 들어보셨죠? 네. 블루 오리진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버진 갤럭틱 혹시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런 기업들이 이미 우주를 탐사의 대상으로 안 하고 사업의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을 태워서 궤도에 올리거나 사람을 실어서 중궤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거나 사람을 실어서 ISS라는 우주정거장을 보내기도 해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고 혹시 디어문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그죠? 누가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그죠? 연예인이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멤버들이 9명 정도 되는 승객이 스페이스X가 만드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 발사체를 타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지구에 오는 일주일 코스의 여행을 합니다. 언제?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 스타쉽은 4월 달이면 테스트 플라이트 할 거예요. 이미 지상 검증이 거의 다 끝나갔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달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영화나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에요. 그만큼 달 탐사나 달에 대한 관광은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그럼 왜 달에 가야 되냐 할 때 이제 쓰는 용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달에 가는 방법,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자원 같은 거가 많다. 특히 헬륨3 뭐 많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내용은 조금 스킵할게요. 아니, 줄여갈게요. 그 외에 자원도 중요하지만 달은 저희가 화성이나 더 먼 우주를 가기 위해서 꼭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대기 조건이 없는 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형 조건이 너무 천연의 지형 조건이 있거든요. 저기 가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사람을 살지? 어떻게 저기서 물을 얻지? 어떻게 저기서 에너지를 만들지? 전기는, 태양빛은 이런 것들을 가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험해서 기술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화성이나 더 먼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달은 유용한 어떤 공간으로서 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우주 발사체 잠깐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뉴 세퍼드라고 하는 작은 18m 되는 거에 사람이 한 4명 싣고 잠깐 동안에 한 100km씩 안 돼요. 고도에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유주라고 들어봤어요? 이소연 옛날에, 그죠? 소유주가 한 50m 되는 높이에요, 발사체. 소유주를 타고 ISS를 갔죠. 스페이스X 팰콘 9. 다누리가 이 발사체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이 발사체 끝에는 사람도 탈 수 있습니다. 크루 드래곤을 타고 가면 ISS에 도착을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상에서 어떤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이고 거기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정도의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달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세턴 5라고 아폴로 때 타고 갔던, 달로 갔던 발사체입니다. 110m 높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고, 최근에 SLS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발사했다는 SLS. 이 SLS는 크기는 조금 작지만 세턴 5보다 15에서 20% 더 출력이 커져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얘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을 태워서 결국엔 나중에 2027년에 달에 사람을 안착시켜서 거기에 거주를 시킬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의 발사체입니다. 하지만 이걸 능가하는 발사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스타쉽, 높이는 120m. 이 검은색 부분뿐만 아니라 1단의 이 밑에 부스터가 재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더 대단한 건 이 검은색 부분이 우주 공간에 가서 연료가 떨어졌을 때 연료를 재충전할 수 있어요. 화성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미 벌써 발사체는 이 정도 기술까지 저희가 진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우리 발사체는 어느 정도 있을까? 그래서 옆에, 물론 우리 발사체는 사람을 아직 보내진 않아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지난번 6월에 발사해서 이번에 3차 발사를 5월 10일 날 또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 작지만 이 발사체를 계속 개량하고 붙이면 저희도 언젠가는 더 큰 발사체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발사체들이 준비되고 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여기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보면 SLS라고 하는 아까 전에 발사체가 서 있죠. 미국에서 이 SLS 발사체를 이 공간 안에서 조립을 해서 밖으로 빼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발사를 해요. SLS 높이가 아까 98m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충 이 건물이 뭐냐면 VAB라고 하는 Vehicle Assembly Building이라고 이 안에서 조립을 다 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6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아폴로 때 만들어진 거.
폭은 210m, 218m, 깊이는 158m. 중요한 건 얘 높이. 높이가 얼마? 좀 더 높아야 돼. 조금 더 높아야 돼. 175. 뭐 방금 160 누구예요? 아, 160. 전달. 괜찮아. 160. 네. 높이가 160이에요, 160. 아까 스타쉽이 120m라고 그랬죠? 스타쉽도 들어갈 정도고. 근데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기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아폴로가 시작됐던 66년도, 그죠? 그때 300조가 들여서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업에 저 건물을 지었고, 저 건물을 지을 때 저 건물 안에는 발사체를 6개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 발사체를 만들 때 목적이 뭐였냐면, 좀 전에 저희가 이 세턴5 보여드렸죠? 이게 그때 썼던 발사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발사체를 발사할 생각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희는 1년에 한 번 쏠까 말까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로 준비를 했었고 60년대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세턴5를 발사하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죠. 시간이 길었으니까. 여기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SLS가 안에 조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층층이 지금 그 그러니까 높이가 한 뭐라 그럴까, 엘리베이터로 타면 한 40층까지도 올라갔는데도 발사체가 아직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간 실내를 보면 도대체 이걸 60년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할. 참고로 여기 허리케인도 지나갑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의 건축 실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이 성조기는 미국에서 제일 큰 성조기입니다. 네. 다누리 얘기를 돌아가서 해보죠. 이제 시간이. 다누리는 달을 도는 궤도선이에요. 그래서 달에 착륙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달을 이렇게 뺑뺑 돌면서 달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 지형이 어떤지를 이제 촬영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발사가 됐죠. 저희 나라는 다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 있다가 달에 착륙선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12년 정도, 13년 지나면 화성에 착륙선도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아까 전 여기 나이대가 지금 10살인데 앞으로 20년이면 60배가 많아지는 그 우주 탐사 영역에 30살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 주역이 되는 거죠. 여기 어린이분들이 사실 지금은 어린이지만 달 착륙선, 화성 착륙선, 화성 탐사선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누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 우주 탐사선이다. 접했을 때는 왼쪽부터 보면 한 2m 좀 크게 해요. 근데 사실은 다누리는 펼치면 이렇게 솔라오레이가 양쪽에 펴지고 위에 이렇게 마그네틱 붐이라고 뾰족한 게 나와요. 그다음 밑에 하이겐 안테나라고, 안테나가 이제 이거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솔라오레이라고 편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위에 하고 밑에 안테나가 이제 펴지게 되는 형태로, 저기 다 펴지면 솔라오레이 쪽으로 한 6m, 나머지는 3m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지상과 통신도 하고 카메라로 저기 촬영도 하고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노란색에 되어 있는 연구음영 카메라. 얘는 나사가 만들었어요. 미국 나사가 만들어서 달의 어두운 지역을 찍는 목적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평광영상 카메라는 천문연에서 이제 만든 평광영상 카메라고, 그다음에 항우연에서 만든 고해상도 카메라. 여기 지금 달 표면에 실제 이건 다누리가 찍은 달 표면이에요. 제가 일부러 밑에 깔아놨는데 달 표면을 이 루티라고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찍고요. 더 상세하게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인터넷, BTS 다이너마이트가 우주 인터넷 지난번 한번 시연했던 부분, 그게 이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간반서 분광기 또는 자기장 측정기, 아까 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총 6개의 탑재체가 다양한 임무를 해요.
특징적인 거는 무게는 한 678kg인데 6개의 기능을 가지고 촬영한다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1톤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다누리는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게 또 다누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누리들은 그냥 뭐 처음부터 짜잔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설계를 하죠. 어디서 운영할 건지, 어떻게 발사시킬 건지, 방금 말한 카메라들은 무슨 기능을 할 건지, 지상하고 통신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쭉 설계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하드웨어를 외국에서 사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하고 미국 나사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도 같이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지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품이 들어오면 조립을 하고 시험을 거쳐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게 지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위성은 한번 우주 밖에 나가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성은 우주 밖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흔들림이 생길 수도 있고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 진공 상태에 노출되기도 하고 하니까 지상에서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주 환경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어서 이게 다 거치고 나면 우주 공간에서 문제가 없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조립 시험은 한국연에 있는 시설에서 다 저희 한국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저희는 그런 실력이 다 있고 이걸 보시면 동영상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품들이 다 들어오면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배치에서 설계도대로 조립을 하게 되고 나사가 보내온 섀도우 캠이랑 카메라도 다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 그 위치대로 다 맞춰서 조립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열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진공이니까 온도도 바꿔야 되고 뜨겁거나 180도, 차갑거나 마이너스 180도. 진공, 우주 공간에 진공이 없으니까 공기를 다 빼내서 실제 우주 공간 안에서 뜨겁거나 차가울 때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도 다누리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큰 밥통 같은 속에다가 다누리를 넣어서 운영을 시켜서 문제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질량 측정을 합니다. 무게가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몸무게가 맞는지 또 더 중요한 거는 몸무게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몸무게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딱 섰을 때의 가운데 딱 중심점이 정확히 설계가 잘 돼 있어야지 다누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질량 측정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요. 다누리가 발사체랑 분리될 때 이 밑에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사실은 혁대가 있어요. 벨트가 있어요. 벨트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발사되는 순간 발사체랑 분리될 때 혁대가 풀립니다. 그래서 다누리하고 위성체가 분리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꼬깔콘 모양이 발사체에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혁대가 방금 풀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풀리면서 발사체하고 다누리가 분리가 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조건이고요. 그거를 사전에 미리 한번 다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몇 번을 거쳐서라도 이게 문제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진동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은 펠콘9이라고 하는 발사체에 실려서 다누리가 우주 공간에 올라갈 때는 발사체의 큰 하중에, 그러니까 큰 힘에 의해서 다누리가 엄청 흔들립니다. 위아래 양옆으로. 그런 조건에서 다누리를 튼튼하게 못 만들면 아까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튼튼하게 못 만들면 다 부러지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진동을 테스트를 해서 잘 견디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전자파 시험이라고 다누리에 전기를 넣었을 때에 다누리에 있는 어떤 전기 상자들이 기능이 문제없이 서로 다 잘 작동되는지 이런 일련의 시험을 특수 공간이 있어요. 약간 뾰족뾰족한 튀어나온 부분. 전자파를 흡수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시험을 해서 우주 공간 안에서나 발사체 안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전자파에 영향이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이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발사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아까 전에 양쪽에 솔라우리가 펴진다 그랬죠. 실제 펴지는지를 지상에서 무중력 장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 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문제없이 잘 펴지는지 지상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중력 장치를 위에다가 달고 중력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누리는 최종적으로 발사장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형상이 이제 완료가 되죠. 다음은 달에 가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구가 돌고 있고 흰색 선이 있는데 흰색 선은 저궤도라고 하는 어떤 그래도 한 600km, 500km 되는 고도예요. 600km, 500km는 감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정지궤도라고 하는 36,000이 또 있고 거기보다 한 60배가 더 멉니다. 근데 다누리는 38만까지 가야 돼서 640배가 더 멀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다누리는 BLT라고 얘기해서 150만을 돌아서 다시 오는 코스를 거치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왜 그랬냐면 달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직접 가는 방법. 그래서 지구를 출발해서 달까지 그냥 바로 가는 방법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4일에서 5일 정도.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SLS 이번에 그 시험한 것처럼 사람이 타고 갈 때. 왜 사람이 타고 갈 때 빨리 가야 되냐면 우주 공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 전이를 쓰고 그 외에는 이렇게 위상전이라고 지구를 기준으로 몇 바퀴씩 돌면서 자꾸 타원 궤도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달에 근접하는 방법.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주로 사람이 안 타는 경우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외에 다누리는 탄도용 달 전이 방식이라고 좀 한 4달에서 5달 걸리는 BLT라는 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전이 궤조 방식은 빠른데 연료를 많이 쓰고 위상전이는 조금 느리지만 얘보다는 연료가 좀 적게 들여요. 근데 얘는 4달에서 5달 쓰는데 연료를 가장 많이 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성들 간의 힘을 그 사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누리는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을 위해서 저걸 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구가 있고 저쪽에 이제 태양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누리가 출발하는 동영상이 되겠고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서 팔자고리 모양으로 아마 여기 지금 화질이 잘 안 좋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시 달을 따라 들어간 다음에 달 주변을 이렇게 바퀴를 돌아서 다시 달로 중력장에 들어가요. 이 이유는 뭐냐면 다누리가 여기 지나와서 달을 지나가 버리면 달의 중력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누리의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작은 원을 만들어가면서 달에 들어가는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다누리하고 통신을 하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테나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도니까. 그죠? 지구가 도니까 우리 여주에 있는 안테나가 하나 있는데 여주가 안테나 하나 갖고는 요 정도 크기밖에 통신이 안 돼요.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다누리 반대쪽에 있으면 통신이 안 되니까 스페인하고 미국에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360도를 다 저희가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루 종일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여주에도 안테나를 만들었고 미국의 골드스톤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안테나도 저희가 쓰고요.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하는 곳에도 DSN이라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또 호주에도 있어요. 호주는 저희하고 위상 경도가 같기 때문에 저희 안테나에 고장났을 때 또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저희 나라도 만들어놨어요, 안테나를. 처음으로 35m짜리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안테나 중에 가장 큰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본 베이스부터 프레임부터 해서 사람이 일일이 다 조립을 해가면서 만들어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안테나 큰 리플렉터 부분이고요. 페데스트리라고 하는 흰색 부분 요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크레인을 올려가지고 안테나를 조립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45m, 아파트로 치면 한 15층 높이.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저 위에 리플렉터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고요. 얼마나 큰지 이게 지금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안테나가 얼마나 큰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발사하는 장면을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다누리는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펠콘 9에서 발사가 됐고요. 다행히 저희 다누리만 실려가지고 이제 발사가 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8월 5일 날 저희가 발사가 됐고요. 요거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펠콘 9은 1단을 재사용하는 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재사용되는지 보면 지상에서 발사가 돼서 위성이 분리된 다음에 2단은 저 우주 공간상으로 위성체를 밀어내고요. 1단은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만약에 발사대에서 멀지 않으면 돌아서 일로 와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너무 멀리 발사가 분리가 되면 거기서 해상으로 내려요. 이렇게 바지선이라고 하는 무인 해상에 내립니다. 다누리는 이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발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바지선으로 내리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작년 1월 31일 날 제가 발사장에 한번 가서 사전에 이제 조사한다고 갔을 때에 발사대 옆에서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장면인데 그때 코스모스 스카이메드가 이제 발사하는 장면이었고 이게 장점이 뭐였냐면 발사 이후에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 머리 위에서 분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다 찍을 수 있는 케이스여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밑에 이제 불꽃이 보이시고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지상은 이제 제가 스킵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올라가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1단에서 2단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기 보이시죠? 여기 세퍼레이션이라고 1, 2단이 분리가 되면서 플립 기동이라고 합니다. 플립 기동은 뭐냐면 1단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방향을 틀어요. 2단은 여전히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보이시죠? 여기 뭐 하나 가는 게 있고 여기 하나 가는 게 있고 여기 가는 게 2단이고요. 여전히 저 멀리 가야 되는 얘가 1단이에요. 다시 지금 발사대로 돌아와야 되는 두 개가 점점점 멀어지니까 그게 제 바로 머리 위에서 일단 있는 거고 고민이 되죠. 둘 중에 어느 걸 따라가야 되겠지 핸드폰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연히 2단은 저 멀리 못 볼 테니 앵글을 다시 돌려서 1단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단부터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내려오면서부터 여기서 보면 이제 부스트 번이라고 다시 이제 속도를 줄여서 다시 진입하는 조건을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내려다 보면 보시면 1단 형상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거의 다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때까지는 핀으로만 제어를 하고요. 마지막에 엔트리 번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확 줄이는. 그래서 지금 불꽃이 이제 좀 터지는 걸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엔트리 번이 되면 이제 속도가 거의 줄어지고 마지막에 거의 진짜 발사장 바로 옆에 발사대 랜딩 하는데 거의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서 다리를 펴고 앉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기술을 펠콘 9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또 쏩니다. 많을 때는. 저희 다누리 쏠 때는 아침 한 번 썼고 저희 저녁 때 한 번 썼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누리는 발사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747을 이용해서 이제 이송이 됐고 여기 보시는 이 조립동에서 동쪽과 서쪽에 조립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서쪽이 할당을 받아서 서쪽에서 조립을 했고 그 안에 이렇게 다누리가 발사 전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아까 제가 혁대 얘기했죠. 혁대. 그때 발사체 밑에 꼬깔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시험했던 거. 그때 시험했던 거 같은 꼬깔콘을 그대로 씁니다. 거기서 발사대 어댑터에다가 체결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지상 작업이 다 끝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멤버들 남아있는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던 장면이고요.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는 부분이 이게 지금 어두운데 다누리예요. 다누리에 솔라우레이 패널이 지금 접힌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이고요. 양쪽에 긴 게 뭐냐면 페어링하고 다누리를 담아두는. 그래서 다누리가 페어링 덮개에 양쪽에 다 바로 닫히기 직전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이고 이게 닫히고 나면 요 속에 이제 다누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조립동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립동에서 조립이 된 다음에 요렇게 길을 따라서 옮겨서 요 건물 안에서 요렇게 나머지 발사체랑 체결이 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레일을 따라서
발사체가 발사도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 쓴 다음에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다누리의 페어링에 실려 있는 저희 그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고 페어링 부분하고 2단은 하얀데 1단은 검어요. 여기 2단은 하얗고, 그 이유는 2단은 새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단도 페어링도 사실은 원래 재활용합니다. 근데 우리 페어링에는 로고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 페인팅을 다시 우리 것만 칠했기 때문에 흰색이 된 거고요. 1단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검습니다. 특징적으로 흰색 띠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1단에서도 접합한 부위.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적합한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만 해요. 그것 또한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이고, 여기서 세 번째 질문. 왜 스페이스X의 이 발사체 이름을 펠콘 9이라고 했을까요? 질문. 선물이 걸려있는 질문. 9번 재활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참고로 17번까지도 가능해요. 앞에 안경 쓰시. 엔진이 9개. 빙고! 축하. 여기 불표 보면 오른쪽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죠? 그래서 9개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랑 비슷하냐면 누리호에는 저 엔진이 4개가 있어요. 근데 펠콘 9는 9개가 있다. 하나가 75톤짜리입니다. 그래서 펠콘 9이고요. 또 하나 힌트는 아까 전에 펠콘 9의 이 1단은 장점이 뭐냐면 다시 지상으로 자기가 착지를 해서 앉잖아요. 그러려면 엔진은 홀수여야 됩니다. 짝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엔진을 두고 양쪽에 짝수 엔진을 분포시킵니다. 뭐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누리가 이 1단 엔진에 6번째 사용됐어요. 6번째 엔진이었고, 그래서 105-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1월 31일 날 우연찮게 발사장에 가서 사전에 검정을 갔다가 코스모스 스카이메드를 발사를 받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핸드폰 보여드렸죠. 1단이 회수돼서 돌아온 거. 그 번호가 105-3번이에요. 방금 보신 그 1단 발사체가 다누리에 쓰인 발사체예요. 6번째로. 그때 찍었던 게 3번째였던 거. 어떻게 보면 인연이죠. 그때 찍었을 때는 제가 그 다누리 발사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사가 됐고, 이게 발사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발사하는 당일날 그 발사를 담당하는 스페이스X의 책임자가 줄리아 블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성분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맡은 미션이 다누리였어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전체적으로 총괄도 하고 다누리를 쏠지 말지도 판단하고 다 결정하시는데 마지막에 카운트다운도 이분이에요. 여자 목소리 들으실 때 항상 나왔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발사하는 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누리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이제 이게 영어로 이런데 한국말로 하면은 다누리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멘트에 저걸 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외국인한테 그날 바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켓 사이언스보다 힘들다 그랬더니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게 가장 받침이 없는 걸로 다누리, 가자, 달로를 영어로 써서 설명하고 한 2-3번 했더니 나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고 실제 발사 장면에 그 멘트가 나오는데 워낙 박수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려요. 지금 들어보시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들리시죠? 그래서 저분이 실제로 이제 저 멘트를 해주셔서 너무 뭉클했고요. 발사할 때는 저도 저 자리에 있었지만 건물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요. 실제 육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발사가 딱 되는 순간에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제가 머리 위에서 봤던 이 장면이 딱 이 장면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마 평생 아마 저 장면 보면서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발사 정확하게 진짜 원했던 시간 안에 저 딱 정확한 시간에 발사가 돼서 성공이 됐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돼서 아까 말한 벨트 풀려서 떨어져 나가는 저 분리되는 순간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잘 계획대로 진입을 해서 발사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저희가 상주하면서 일도 하고 물론 조립동은 따로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미션 패치라고 각 위성들의 성공했을 때만 붙이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그 다누리 패치를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 행사를 또 나름 저희끼리 했고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또 축하를 하고 지금도 가면 붙어 있습니다. 저희 다누리 마크가. 그때 동시에 저희는 이제 행복에 겨워서 기뻐하지만 지상국은 난리가 나죠. 지금부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주에 있는 안테나뿐만 아니라 캔버라에 있는 안테나까지도 이용해 가면서 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누리를 추적을 해서 상태 데이터가 어떤지, 태양 전지판을 잘 폈는지, 온도는 정상인지, 배터리는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통신은 잘 되고 있는 등을 다 체크를 해서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아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운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누리가 출발을 해서 달까지 가는 궤적인데 이 그림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옆에 보시는 이 팔자고랑을 보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느냐 태양과 지구가 도는 이 좌표를 중심으로 그리느냐 좌표기에 따라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는 같은 건데. 근데 다누리는 보시면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짧게. 발사체랑 분리가 되고 솔라리 전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1차 기동하고 잘 진행이 돼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8월 26일 날 처음으로 지구달을 찍었어요. 루티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테스트용으로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 지구 사진을 보고 놀랬던 건 천리안 위성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누가 달하고 천리안 위성 사진 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저한테 장난친 줄 알고 이게 우리가 찍어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진짜 조금 모여서 도대체 가는 동안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뭘 더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추가적으로 뭘 찍을 수 있을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진행을 했고요. 9월 27일 날 가장 먼 155만을 찍었고 돌아와서 기타 수행을 하면서 달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이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다. 이 장면은 9월 24일 날 다누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달의 뒷면입니다. 네. 왜냐면은 다누리는 지구와 달을 더 뒤쪽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24일 날 거리는 154만 킬로에서 찍었으니까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달 사진하고 지구 사진은 인터넷에 하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합성을 해서 붙이면 저게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사진이 되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지구는 동그랍니다. 하지만 LP판처럼 납작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그죠? 왜냐면 앞면이라고 하면 우기면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연속으로 찍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지 이건 합성한 게 아니고 저희 진짜 루티가 직접 찍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사실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달이 옆에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 달을 찍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달이 정말 지구를 공전하는지. 근데 저희가 선택한 BLT라고 하는 이 코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찍어가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장면을 저희가 그때 찍어서 언론에도 배포를 했었고요.
이제 그게 아까 전에 8월 26일 날 첫 이미지 본 다음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BTS 다이너마이트도 저희가 시험을 해서 이때 거리는 128만 킬로였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누리에 실려있는 BTS 다이너마이트가 미국에 있는 DSN 안테나를 거쳐서 다시 항우연에 있는 카리 노드를 거쳐서 다시 에틸에 있는 에틸 노드까지 단계를 거쳐서 에틸이 끝단에서 저렇게 뮤직비디오하고 소리가 연속으로 잘 플레이가 되는지를 128만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연속으로 지금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 수신된 데이터 레이트예요. 속도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DTM 우주통신 인터넷 통신 시험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사진은 여기 보시는 게 왼쪽에 이제 지구고 오른쪽에 지금 화질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달입니다.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인데 사실은 이 사진은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구가 밑에 있고 달이 위에 있는 이게 왜 이렇게 크기가 똑같이 나올 수 있냐면 사실은 당연히 달이 작죠. 하지만 다누리가 지구 달 근접했을 때에 저 시점에 가까운 쪽에 있는 달이 이제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두 크기가 거의 같은 시점을 저희가 잡아서 캡처를 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나사에 보여줬을 때 나사가 두 개 합성한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그만큼 시점하고 이걸 계산하고 자세를 잘 계산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뽑을 수 있었고요. 다누리 들어가는 포획 방법입니다. 포획 방법. 아까 전 말했지만 달 중력장에는 달도 중력이 있는데 지구만큼 세진 않아요. 근데 다누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달에서 속도를 안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럼 저 비싼 다누리를 놓치게 되니까 가는 동안에 속도를 거꾸로 다누리를 돌려서 속도를 줄이는 분사 작업을 하면 원형으로 타원형으로 줄어들고 다시 또 줄어들고 다시 또 줄어들고 다시 또 줄어들어서 나중에 원궤도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에 대한 저희가 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뒤쪽에서 연료가 나오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죠. 저렇게 분사를 해서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 5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2번을 줄여서 3번 만에 진입을 성공시켰어요. 사실 이것도 나름 저희가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달 표면에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궤도는 달 표면에서부터 높죠. 두 번째 궤도는 달 표면에서부터 좀 낮고 세 번째는 더 낮고 그 높이를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로그 스케일이라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한번 기동한다 잡혔어요. 다음번에 또 고도가 낮아지고 또 한 번 더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고도도 낮아지지만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 주기가 점점 빨라지죠. 처음에는 천천히 한 바퀴씩 돌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2시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정도 속도로 달의 포획이 잘 돼서 진입이 잘 성공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다누리가 달 표면에 도착해서 달 표면에서 바라본 지구를 찍었던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도 저희가 언론에 공개를 했고 그때 찍었던 이미지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이 밑에 크레이터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요? 제일 앞에. 10m. 아닙니다. 10m는 택도 없습니다. 1000m. 아니 다른 분. 저기. 네. 100m. 힌트. 100m 단위가 아니에요. 1km. 이게 훨씬 멀어요. 100km. 손 파란색. 앞에. 몇 킬로? 100킬로? 100킬로는 너무 먼데. 10킬로? 비슷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제가 지명하면 여기 파란색. 아니죠 거기. 응. 아니야 좀 더 많이 써요. 그 앞에. 거의 다 왔어. 아니 아까 안 했나? 안 했어요. 22km. 빙고. 야.
22km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슈바르츠 쉴트, 독일의 물리학자면서 천문학자. 이렇게 달에는 이런 분화구처럼 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름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적인 이름에다가 어떤 그 나라 발견한 나라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실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22km예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이거는 아마 마지막 날 12월 31일 새해 되는 바로 전날 저희가 찍고 새해 사진도 찍어서 그때 공개를 한번 했었고요. 이 사진은 처음 보셨을 텐데 한번 보죠. 오른쪽에서부터 지구가 보이시죠? 저거 달이 아닙니다. 달에서 본 지구예요. 달에서 보면 지구도 저렇게 풀문처럼 생겼다가 초승달처럼 생겼다가 변화가 되죠. 저거를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찍어서 반대로 이렇게 찍은 달 이미지는 있어요. 그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꾸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지 말고 달에서 우리도 지구를 한번 저기 찍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어서 동영상으로 만들면 이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에 잠금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인터넷 저기 카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거의 왔는데요. 영구음영 카메라를 좀 소개를 해줄까 해요. 영구음영 카메라는 뭐냐면 항상 음영 어두운 지역을 찍는 카메라예요. 빛이 없는 부분을 찍는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의 남극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시클턴 크레이터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림자가 보이시죠? 그림자가 돼 있고 여기 빛이 이제 살짝 닿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아직 지금 2개 남았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구가 도는 공전 평면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그래도 23.5도 정도면 해가 꽤 높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뜬 해에 의해서 그림자가 그렇게 많이 지진 않아요. 근데 달의 공전면에 대비 자전축이 몇 도 틀어졌을까요? 아까 50도? 50도면 난리 날 텐데. 아까 질문했어요? 응? 30도도 너무 높아요. 여기 예? 한참 낮춰야 돼요. 저쪽에 제일 뒤에 여자분. 응. 숫자만 맞았네. 앞에. 아니. 15라는 게 숫자가 하나하나는 맞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받은 사람은 알고 하지 말고. 안 받는 사람은 알게. 혹시 15.5? 아니야. 힌트 뭐냐면 15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2개 있죠. 네, 그 숫자는 맞다고. 1.5. 1.5도. 어머니 맞으셨어요. 와. 1.5도에 1.5도라서 달에 가서 북극이나 남극에 서 있으면 태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 지평선에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머리 위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평선에 떠서 지평선에 끝나는 항상 지평선에 있어요. 장점은 뭐냐? 달의 중간에는 쉽게 보름이 저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보름 동안은 어두웠다가 다시 보름 동안 빛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되는 거는 보름은 버티는데 나머지 보름은 어두워서 전력도 생성이 안 돼요. 근데 남극 지역에는 이렇게 크레이터 부분의 꼭지 부분에는 아까 했잖아요. 항상 빛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다가 솔라어레이 같은 거를 갖다 꽂아 놓으면 한 달 내내 전력이 생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렇게 푹 파진 운동이 쉽게 말하면 우물에 빛이 머리 위로만 지나가는데 우물 속에 빛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어둡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영구 음영 지역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런 어둡다는 얘기는 뭐냐면 춥다는 얘기고, 춥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마이너스 한 163도 이하까지 내려가면 물이 만약에 있다면
얼음이라고 해서 다 존재는 하는 건 아니에요. 얼음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163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날아가지 않고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보존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에 달에 사람을 보내서 거주시켰다고 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물. 거기에 또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연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은 지구에는 맞는 물은 비중이 커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들고 우주 공간에 간다는 거는 연료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달에서 이런 어두운 공간 안에 얼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이런 어두운 공간에 숨어있는 저 우물 속에 있는 얼음이 있는지를 찍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져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다누리에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 가지고도 똑같은 세클턴 크레이터를 찍었어요. 잘 찍었죠? 뭐냐면 워낙 고해상도 카메라가 빛에서 잘 찍으니까. 근데 문제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이런 어두운 지역을 찍으려고 만든 카메라가 아니에요. 빛이 반사가 돼야지 찍히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찍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만든 게 섀도우 캠이라고 나사 카메라고 여기에 나사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입히면 속이 세계 최초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속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드디어 사람이 크레이터 안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다누리가 찍은 건 아니고요. 미국의 에라로라고 하는 위성이 이미 오래전에 발사된 위성이 달 표면을 돌면서 찍었던 사진이. 이 중에 달 뒷면에 가보면 남극 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못 같은 게 보이시죠? 연못의 가운데 이런 섬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치올콥스키 크레이터라고 러시아 우주 과학자가 되겠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누리도 루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최근에 22일 날 엊그제는 그죠? 따끈따끈한 날에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찍었는데 저 부분을 센트럴 피크라고 하거든요. 센트럴 피크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남은 한 장. 아까 받으신 분들은 하지 말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죠. 질문은 뭐냐? 여기 피크까지 높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저기 파란색 끝에 제일 뒤. 아니야. 너무 낮아. 그러면 이게 시작을 못 해. 안 했었나? 안 받았지? 받았어? 받은 사람은 들지 말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000m? 좀 더 써야 되겠는데? 잠깐만, 내가 누가 먼저 들었는지 못 봤어요. 다시 내렸다가 시작할까요? 다시 내렸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아니야 둘은 셋 해야지. 하나 둘 셋. 제일 빠르네 그래도. 그 뒤. 30km? 30km 너무 많이 나갔는데. 힌트 줄게요. 한라산이 높이 아는 사람. 1950. 그렇지. 1950. 그치? 왜 1950이에요?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1950이거든요. 그런데 백두산은 얼마일까? 백두산 2,000원 뭡니까? 2050? 2050? 2500? 그렇죠. 거의 한 2600 정도, 2.6 정도 킬로고 걔보다 높아요. 아니 3,000은 넘어. 아까 3,000 쪽까지 왔어. 저 제일 뒤에. 줄게. 왜냐면 숫자란 건 항상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도 그렇게 3.4km인데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말한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산 높이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진행하기 시작해서 다누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8월에 발사가 돼서 12월까지 달에 잘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달을 돌면서 방금 말한 탑재체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근데 다누리에 만약 연료가 좀 남으면 다누리 현재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 정도 그렇지. 아직 임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연료가 남아면 아마 더 연장하는 임무를 진행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다누리는 1년뿐만 아니라 최대 한 2년까지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연료가 많이 남았어요. 그도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 기동을 너무 잘했어요. 실수도 없고 워낙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려고 했던 연료 자체를 아예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잘 돼서 여기까지가 이게 최근에 또 다누리가 찍었던 달 표면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 받죠. 네. 그런데 넓이는 측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선 같은 거 높이는 어떻게 측정했나요? 선 같은 높이는 이미 다른 위성들에서 찍어서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위에서 찍는 방법도 있고 옆에서 찍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스테레오라고 옆에서 찍으면 이제 그런 영상을 여러 개 찍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만 찍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옆에서. 픽셀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 안에 하나의 그 칸이 차지하는 높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옆으로 찍어서 계산해 보면 대충 높이가 다누리의 개발부터 발사까지 쓴 예산은 모두 얼마인가요? 얼마일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미국에서 썼던 거에 14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물론 기억이 안 날 테지만 2367억? 근데 2367억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아까 여주에 있는 안테나 만들었죠? 그죠? 다누리 만들었죠? 스페이스 펠콘 9이 실어줬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누리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또 운영하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고. 네? 질문. 혹시 어제 뉴스에서 해리 행성 있잖아요. 해리 행성이 밝은 걸 어떻게 측정했나요? 그 얘기는 내가 어제 뉴스를 못 봤는데 내가 보고 문자로 다시 줄게. 다누리는 안타깝게 지구에 못 와요. 다누리는 거기서 최대한 모든 행복하게 있다가 아마 행복하게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다누리는 지구에 돌아올 수 있는 연료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고. 다누리 말고는 다른 위성 안 만드나요? 만들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32년에 달 착륙선 보낼 거고 32년에 그 다음에 35년에 화성 탐사선 보낼 거고 45년에 화성 착륙선 보낼 거고. 래들레이션은 태양계 과학 탐사선 못 만드나요? 지금 L4라고 L4S3라고 라그란지 포인트에다가 위성을 보내서 태양을 관측하는 그런 위성 작업도 준비 중에 있고요. 소행성 또 탐사하는 또 작업도 준비.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뭐 언제 발사한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아직은 아니고 현재는 그거 많이 준비 중에 있고 내 생각에는 한 5년 안에는 이미 그 본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거 다누리 질문은 아니고 네. 40은 다시 재충전을 해서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충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공개를 저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다누리가 이제 거기 달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끝을 끝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모두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처리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아주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화성 착륙선하고 탐사선을 해야 돼요. 할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항우연 지원하는 걸로. 좀 이따가 각서 이렇게 쓰고 가요. 내가 해놓을 테니까 연락처 나한테 주고. 방법은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연료가 떨어지면 그 궤적 안에서 쓰레기가 되겠죠. 쓰레기가 되면 다누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 쏘는 위성들도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도 다누리도 운영하면서 나사랑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거랑 충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한쪽을 피해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를 그냥 우주 쓰레기로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는 결정을 아직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는 우주 공간으로 다시 멀리 내보내는 방법.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죠.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내려면 연료를 써야 되니까. 아까운 연료를 거기에 쓰기에는 그럴 바에야 궤도를 낮춰서 궤도가 낮아지면 점점 줄어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표면에 충돌해서 끝내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착륙선을 보낼 거기 때문에 착륙선도 100km 고도로 들어와서 낮춰서 15km까지 대략 한 15km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15km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달 표면에 있는 높은 고도들이 10km 상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까 봐 15 정도까지 왔다가 거기서 수직으로 낙하. 사실은 마지막을 그걸로 시도해보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누리는 끝날 때 그렇게 충돌로 해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좀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기술로 언제 우주에 사람을 보낼 거예요? 아, 그러게. 30년 후에? 본인이? 근데 이제 요건 생각해 봐요. 아까 전에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특히 미국에서 만든 스타쉽부터 다른 그 발사체들 보면 사람을 싣고 가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냐면 다누리처럼 궤도선을 보낼 때는 다누리가 678kg 그러니까 1톤이 안 되죠. 그래봐야 또 무게 봐야 2, 3톤 정도 사이즈예요. 사람을 보낼 때는 얼마나 무게가 들까요? 45톤이 넘습니다. 아폴로 같은 건 45톤이 넘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펠콘, SLS나 세턴5 같이 또는 스타쉽 같이 그 어마어마한 발사체를 만들어야 40톤이 넘는 쉽게 말하면 페이로드를 올려서 사람을 달에 보내서 착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만 있느냐? 아니요. 그 방법 아닐 수도 있어요. 우주정거장이랑 게이트웨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달 주변에 정거장 하나 띄워놓고 거기까지만 사람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또 내려가는 기술을 또 할 겁니다. 뭐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기술이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40톤이 넘는 물체를 올려서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생기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꼭 그걸 다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잘하는 나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쪽에서 만드는 거를 이용을 하고 저희는 사람을 보낸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겠죠.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항공에 들어오면 같이 하는 걸로. 네. 다누리가 우주에서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슬픈 질문. 제 아저씨가 별명이 다누리 아빠거든. 다누리 아빠인데 다누리가 우주에서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나도 그거를 고민스럽네. 다누리는 다행스러운 건 다누리에는 항상 2개씩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도 2개, 솔라리도 2개, 안테나도 2개, 컴퓨터도 2개. 그래서 항상 하나 고장나면 꼭 다른 거 하나를 쓸 수 있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 단 2개 더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그건 정말 거기까지는 해결이 안 되죠. 네.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아, 이거 좋습니다. 항공우주 쪽은 기본적으로 하셔도 물론 좋고요. 항공우주 쪽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설명드리면 전기전자, 통신, 우주 궤적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조 해석하시는 분, 또 시험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연료 계산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공학과도 관계없이 분이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 스케줄 관리하거나 전반적으로 아까 2367억이라고 하는 돈 관리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장에서 모여서 한 일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은 집 지을 때 전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기와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집을 짓듯이 다누리도 한두 종목에 관련된 사람들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대신에 나는 커서 우주 탐사 쪽, 우주 쪽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목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뭐냐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화 같은 거나 소설을 많이 보세요. 인터스텔라, 마션 그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우주 공간에서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우주 쪽을 일하려면 공부 잘하는, 계산 잘하는 수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드리머가 필요해. 그런 친구들이 와야 더 큰 우주에 대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상하고 고민하고 이왕이면 영화도 좋고 책도 좋고 공상과학 이런 것도 보고 상상 많이 해봐라. 예. 손든 거 아니었어요? 예. 태양열 전기판은 왜 만드는 거예요? 태양 전지판은 전기를 써야 되니까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 에너지 이제 똑같은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변환될 수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날라오면 여기 보이는 전지판에서 그 빛이 닿으면 여기서 전력이 나와요. 그럼 전력을 다누리 안에 있는 배터리에다 충전해 놓고 다누리는 아까 부족하지가 않죠. 그냥 충분히 양쪽 두 개로 가지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다누리는 항상 연료를 쓰진 않아요. 연료는 언제 쓰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때. 이때는 연료를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세를 돌릴 때나 이렇게 회전할 때는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전기를 씁니다. 전기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기 갖고는 안 돼요. 연료를 써야 돼요. 근데 연료는 한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장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틀거나 방향 틀 때는 항상 이 전기를 써요. 그래서 전기가 그럴 때 쓰이는 조건. 라이카가 최초로 갔는데 이제 거기 돌아오다가 이제 뭐 부장만 죽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문자로 한번 나갈 때 문자 주세요. 연락처 주세요. 오케이. 저 제일 뒤에. 예. 원자력 발전. 그 부분가 요즘에 한참 이제 준비하고 있고 원자력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물론 미국은 이미 쓰고 있고 77년에 보냈던 보이저에도 이미 쓰고 있고 77년에 썼던 보이저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보이저 77년도 8월 달하고 9월 달에 A하고 B를 동시에 쐈는데 이틀 연속으로 두 번 연속으로 해서 지금 태양계 밖에 가 있죠. 그게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전자로 그 통신을 할 때 거의 빛의 속도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 정도로 멀리 가 있는데 여기는 있는데 보이저는 없는 게 있어요. 솔라레이 패널. 그렇지. 왜냐하면은 지구 태양계를 밖을 나가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 전지파를 달 이유가 없죠. 달면 안 되죠. 그때 가서는 태양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원자력. 이미 거기는 그게 쓰이고 있고 우리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히 32년에 있는 착륙선에는 그런 샘플로 원자력을 이용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그 추운 시점에 열을 이용해서 또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누리를 미국의 뱅가드 로켓으로 쏘아 올려 보낸다면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야 하거든. 근데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계산을 안 해봤네요. 이건 당연히 아닌데 뭐 스타크래프트 그게 해상됐어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못 들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급의 행성 개척은 언제쯤 아, 행성 개척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죠? 92년도에 발사되고 다누리가 22년 하면서 얼마 걸렸다 그랬죠? 정확히 30년. 그만큼 우주 탐사는 10년에서 30년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30년이면 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거나 달에 가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또래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후인 지금 어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누릴 혜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과정은 여러분이 커서 또 30년, 50년을 준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시점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그죠? 그 기회가 올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드렸지만 달에 가는 이유를 뭐 헬륨3 물론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그 이유가 당연히 맞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저희 다음 세대가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정부 지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이런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주 탐사 사업은 특히 50년에서 100년까지도 준비를 해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얘기가 괜히 이상하게 들러갔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